안녕하세요. 네오 비비입니다. 코딩 국기원. 사실은 국기원이라고 해서 좀 의미가 달라지진 않는데, 일단은 그 예전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글자 써봤습니다. 예전에는 기술보국이라고, 예전 한참 지나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어찌됐든 기술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코딩만 수없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2022년 버전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초창기에 비주얼 베이직 1.0부터 써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된 내용이 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코딩 기초 강좌라고 했는데, 사실은 코딩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파워포인트로 한 30장, 한 20장 넘게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단 목차는 왜 코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업무별로 적합한 코딩 언어들, 업무를 프로세스, 영역별로 분석하기, 그리고 시스템 분석, 그리고 시스템 ERD, 그리고 분야별 코딩 작업, 시스템 검증 및 디버깅,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얘기가 몇 가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한 두세 군데 정도 다 봐봤어요. 솔은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몇 줄 외운다고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구현되지를 않습니다. 짧은 코딩이라도 몇 시간, 하루 종일 한 일이 잦았으니까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쉽게 되진 않아요. 많이 노력해야 되죠. 시스템 처리 절차의 이해와 많은 사전 테스트, 디버깅을 통해 그나마 쉽지 않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활 코딩이라고 그러죠. 사물에 대한 프로세스 이해와 잘 정리된 업무 지식과 스킬들, 그리고 많은 고민된 흔적이 있는 설계의 지원이 있어야지 최소한 에러 없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어요. 분야별로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를 해야 개발 일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개발 일정 챙기는 게 엄청, 그렇죠. 하여튼 일정이 미리 맞춘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쁘게 프로젝트, 저도 한 개인 기업부터 관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일단 일정 맞추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형 영역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그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 조그만 서비스부터 대형 서비스까지 코딩의 영역은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절대적인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코딩은 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서 완성된 통합 목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도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에 첫 직장 생활을 유닉스로 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닉스 올리베티라는 회사,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계 프로그램과 MIS 작성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 차세대 금융 시스템까지 시스템 설계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코딩으로 조금씩 예의를 포기를 확장시키면서 많은 플랫폼, OS 같은 경우에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극복을 통해서 여러분도 꿈꾸는 코딩 전문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별로 적합한 코딩 언어들, 기계적으로 적합한 어셈블리, 요즘은 어셈블리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C++, C++ 이전에는 그냥 C만 썼어요. 그리고 일반 사무에서 예전에는 콥을 많이 썼지만 MS사의 제품은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 썼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나온 지 한 20년 됐어요. C샵? F샵은 거의 쓴 사람이 못 봤어요. 비주얼 베이직,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AI, 파이썬, R. 파이썬도 좀 써봤는데, 예전에 인터프리터 언어,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이전에 그냥 베이직 A, 파워 베이직, 애플 베이직 몇 개 있었는데, 인터프리터 역할을 써서 그런지 많이 비슷해요. 자바, 그 R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노드 JS, 자마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관련된 스크립트 언어들이 많이 있죠. 고객 정보, 그리고 매출 정보, 그리고 각종 메타 등 정보들 가능한 언어들, OS 운영 시스템에 가까운 내역들이 C++에서 하였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이 2000년대에 들어서 거의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자바로 컨버전해서 쓰더라고요. 아마 썬사의 그 자바를 아마 인수해서 그런지 거의 그 자바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서비스 시스템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와 사설 데이터 센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요소들 인터넷 개발 방식이 주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애저나 그리고 아마존의 AWS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하여튼 요즘은 클라우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 영역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은 뭐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그 다양한 언어들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요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업무마다 다 사람이 달라요. 예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프로그램 했지만은 가끔 디자인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어요, 진짜. 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음.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흐름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AI, 그리고 하드 오픈소스 기반. 이건 이제 DW 하는 사람이 많이 쓰는데, 분산 컴퓨팅 플랫폼 관련된 정보 스킬과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저도 빅데이터 출현 이전에 올랩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일단 빅데이터 출현하면서 AI가 굉장히 대세가 됐습니다. EIS, DSS는 중역 정보 시스템과 의사 결정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마트성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DW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작년에 금융 시스템도 이 마트성하고 EDW를 같이 했어요. 요즘도 계속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한 조직의 중요 정보, 재무, 성과, 매입, 매출들 총망라하여 보기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매개체. 그렇죠? 이게 보통 임원들은 컴퓨터를 잘 몰라요. 소프트웨어도 모르고. 근데 어찌됐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디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탑으로 올라가면 정보 획득이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접근 방법에 따라 커다란 조직부터 정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2000년대부터 DW, EDW, 이게 RDW는 이제 리얼타임까지 왔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죠.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까지 정보 기술의 발전은 가히 극대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이에 따른 필요한 스킬들은 DW 설계, 데이터 이광, ETL, DB 쪽으로는 IBM DB2, 오라클, 그리고 올랩 관련된 스킬. 이 올랩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R올랩과 M올랩이 이제 각주를 이루다가 데이터 스테이지에서 마이크로 스테이지 만든 회사입니다. 데이터 스테이지에서 어찌됐든 지금은 오라클에서 M올랩에서 이제 하이페리온은 올랩을 인수했고, 지금은 올랩은 거의 또 R올랩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도 데이터 스테이지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에 MySQ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돈 안 들고 그냥 계속 개발할 수 있어요. 특히 IoT 관련, 요즘은 기계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빠져서 아두이노 열심히 또 해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두이노에서 좀 하다 보면 예전에 썼던 또 이 C를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하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아주 잘 적합한 만남이 사실은 메카트로닉, 이 아두이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IoT, 즉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피라미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 레벨에서 데이터 레코딩, 요즘은 이미지도 많이 쓰죠.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 그 지식, knowledge, 그리고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위에는 DSS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여야 한 조직, 그러니까 기업이나 관공서나 국가가나 이 소위 말하면 밑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데이터나 이미지 잡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널리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DSS를 또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사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석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대한 분석, 경영 분석이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래서 성과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관공서도 BSC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업무를 프로세스 영역별로 분석하기.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또 화면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좀 어느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좀 달라요. 왼쪽 뇌는 거의 잠자고 있고 오른쪽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잘 못해요. 이게 그나마 영어를 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찌됐든 본 강좌에서는 일상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계되었다. 제가 이제 이걸 많은 그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생활 속에 요즘 제가 점심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상 중에 커피 전문점을 가니까 이게 보니까 무인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눌러보니까 그냥 물론 그건 이제 IT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된 형태인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어, 유튜브에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카페 영업점들과 일반 식당들을 분석하고 업무 요건에 맞춰서 설계하고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품목의 개수를 선택하고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또 포인트 결제에 따른 각각의 영수증. 이건 그 업무는 딱 세 가지예요. 이거는 특히 뭐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정산하고